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밀리터리 중등교육과정 무기 읽어주는 남자 밀리터 리더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밀리터리 잘 모르는 저랑 본게임 PD 두 명이서 공부해서 여러분께 이지 리스닝 가능할 만큼의 편안한 밀리터리 정보를 드리고자 마련한 영상인데요. 오리지널 영상이 공개된 후에 역시 저랑 PD랑 헛소리하거나 수준 미달의 자료를 올려서 본인 아닙니다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교정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그냥 포함해서 개정판 첫 번째 항공모함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떠다니는 해상항공기지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일단 센 거, 큰 거, 비싼 거 생각하다 보니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지니 뭐니 이야기가 나와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전은 본래 수상함정길의 전투였습니다. 해전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의 전투인데 우리가 물에 뜰 방법이 없잖아요. 이영걸 형님의 영화 영웅에서 나오듯 경공인가 그렇게 떠다니는 기술이 우린 없죠. 그러니 물에 뜨라고 만든 배에서 백기를 붙는 거죠. 옛날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스터 앤드 커맨더, 커스로트 아일랜드, 또 잭스페로 나오는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에서 포를 쏘고 갈고리를 획 걸어서 넘어가서 칼로 챙챙, 총으로 탕탕탕, 그 다음이 승리. 근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왜 서양 영화만 얘기하고 있지? 당연히 우리 영화 명량이 있죠. 또 얼마 전 크랭크인 소식이 들렸던 박해일 씨가 이순신 장군님 역할을 맡은 한산 용의 출연도 있겠네요. 명량 대첩 5년 전 수세에 몰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들의 전략과 패기의 한산 해전을 그린 전쟁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양상이 해전이다 보니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거함 거포주의, 즉 함정이 크고 포가 크면 장땡이다 였는데 근대 현대전에서는 그 양상이 완전 바뀌었죠. 그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해상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해상 항공기지인데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신속히 적에게 접근 항공기를 발진해 공격하고 착함시켜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퇴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항공모함이 중요할까요? 바로 전투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의 목표물이 2000km 밖에 있는데 전투기의 이동거리가 1000km 밖에 안 된다면 전투기의 공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항공모함이 바다를 이용해서 1500km 거리를 이동하고 거기서 전투기가 발진한다면 충분히 공격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말 그대로 전투기를 옮기는 건데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거기 보면 프로토스 종족의 캐리어가 나옵니다. 이거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본체가 날아다니지만 결국 공격은 누가 한다? 게임에서 인터셉터가 하죠. 이것처럼 항공모함은 바다 위를 떠다니고 그 위에서 전투기가 출진하여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현대식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지칭하는데요. 미 해군을 기준으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투함대는 여느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하다는 항공모함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을까요?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10개국. 먼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미국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니미츠, 아이젠하워, 칼 빈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에이브러함 링컨, 조지 워싱턴, 스테니스, 트루먼, 로널드 레이건, 부시뿐만 아니라 제럴드 포드급의 제럴드 알 포드, 존 F 케네디, 엔터프라이즈, 도리스 밀러 등 아직 건조 중인 것도 있지만 총 10척이 넘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의 이름 중에는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링컨 등등 이분들은 미국 대통령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칼 빈슨, 스테니스, 그리고 도리스 밀러는 생소한 분도 계시죠?
제가 검색 열심히 해서 영상 말미에 각주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태국 등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일본이 F-35B를 도입하고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개장하기로 결정, 80년 만에 항모 보유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을까요?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은 영국과 함께 일본에 대해 국제적인 석유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진주만 기습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1941년 11월 폭격기 273대를 포함한 441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6척과 전함, 순양함, 구축함, 소형 잠수함으로 편성된 일본의 연합함대가 기동을 시작했죠. 여기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진주만 공격이 일어납니다. 결국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뇌격기, 폭격기, 전투기 등이 진주만 상공에서 공격을 개시했고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아침 뱃살님께서는 영화 진주만에서 미 해군은 퇴역한 스플런스크 구축함 4척을 폭발시나 투입했죠. 아, 그게 실제 쓰였던 구축함을 실제로 폭발시켰군요. 마땅히 판매할 국가가 없었다가 촬영 현장에 쓰다니 과연 천조궁입니다. 스플런스크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잠용 구축함을 썼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진주만 기습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간 해전이었던 사노해 해전에서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을 침몰시키고 한 척을 파손시킨 후 연합군 함대와의 제반 해전에서 연승을 기록하며 일본의 태평양 지배 전성기를 부과하죠. 이후 일본은 미국 해병대와 해병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는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 미드웨이 성을 공격하고 미국의 남은 항공모함 3척을 괴멸시키기 위해 미드웨이 해상에서 함대 결전을 계획했습니다. 영화로도 잘 알려진 해전이죠. 저는 최근에 상영된 영화는 아직 못 봤고 찰턴 헤스턴, 헨리 폰더가 나온 고전 미드웨이는 진짜 여러 번 봤네요. 요즘도 영화 채널에서 간간히 하니 채널 돌리시다가 우연히 마주치시면 좋겠습니다. 패튼 대전차 군단, 발지 대전투와 함께 고전 전장 영화 사골류 3대장 같습니다만 계속 봐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항공기의 정찰 실패 등으로 해전에 참가한 항공모함 4척이 모두 침몰해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후 미국은 항공모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조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현대의 세계 최대 해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항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모 강국하면 미국을 떠올리고 항모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항모의 출생지는 일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은 1921년 진수돼 1922년 취역한 일본의 항공모함인 호쇼입니다. 위키백과를 보니까 호쇼는 봉황의 의미인가 본데요.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으로 기공되었으며 영국 해군의 하미지가 기공된 것은 약 1년 빨랐지만 기술적 차질로 완성이 지연되어 호쇼보다 진수가 약 3년 늦었기 때문에 최초의 항공모함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 근데 이 호쇼가요 1932년에 상하이 사변에서 출격 탑재기가 일본기로서 첫 격추를 기록했고 37년에 중일 전쟁에도 참전했으며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섬 공략 주력 부대에 편입되었을 정도로 파란만장했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선 교전이 없었고 35년 태풍으로 갑판 손상 이야기 정도만 있을 정도로 몸성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전 후에 건조되어 파손 또는 중파만으로 종전까지 살아남은 항공모함은 수척 존재했지만 개전 시에 일본 해군에 제적하고 있던 함정 안에서 상처가 없고 종전을 맞이한 것은 호쇼뿐이라고 하네요. 참 운도 좋습니다. 참. 아무튼 다시 항공모함 역사의 최초 군번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물론 그 전에도 순양함이나 상선을 개조해 갑판을 활주로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설계 당시부터 항공모함으로 디자인하고 건조해 세계 최초로 취역한 항공모함은 호쇼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전장 168.25m, 전폭 17.98m, 만재 배수량도
9,494톤에 불과했고 현재의 순양함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1937년 당시로 생각하면 엄청난 무기였던 겁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해군은 그렇지 못한 해군에 비해 재건과 재공권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항공모함을 현대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습니다. 항공모함의 구조를 살펴보면 함교는 통상적으로 우전에 위치해 있고 비행갑판 아래에는 숙소, 그리고 그 아래 경납고가 자리합니다. 경납고에 위치한 함재기는 엘리베이터로 갑판으로 이송되고 사출장치인 캐터펄트로 발진이 되죠. 캐터펄트가 뭐냐고요? 항모의 비행갑판 앞쪽에 수십에서 100m 정도 길이로 호응을 파고 그 밑에 압축 공기나 증기의 힘으로 고속 이동하는 피스톤을 장치, 그것에 비행기를 연결해 그 견인력과 함속의 합성 속력으로 이함시키는 장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쉽게 투석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어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캐터펄트 없이 단거리 이착륙 방식의 함재기를 사용하는 경항공모함의 경우는 활주로 끝부분을 위로 솟구치게 만든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륙은 캐터펄트를 한다고 치고 그럼 착륙은 어떻게 하느냐? 어레스트 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레스트 와이요. 어레스트가 이렇게 체포하다 그런 거니까 붙잡는 건가 보죠. 함재기의 착함을 도와주는 건데 항모의 뒤쪽 갑판 위 지름 30에서 40mm 두께의 금속으로 된 밧줄 형태의 어레스트 와이어를 깔아 착함하는 함재기의 동체 뒤쪽 아래에 있는 고리가 여기에 걸리면 제동기가 작동해 함재기의 전진을 멈추게 하는 거죠.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전장 333m, 선폭 78m, 배수량 10만 톤 이상, 승조원 6천여 명의 70여 척의 함재기를 싣고 다닐 수 있다는 움직이는 해상기지 항공모함. 그렇게 크다면 금방 발견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먼 바다로 나가면 배가 얼마나 크건 큰 배들이 모여 함대를 이루건 바다 전체에 비해 좁쌀 한 알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지스 레이더 등 날고 기는 탐지 장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수상함은 탐지 거리에 제약을 받습니다. 방공 탐지 거리가 200km가 넘는 함선이 해상 탐지 거리는 수평선 때문에 50km 안팎이 한계이고 아무리 최신 대함 미사일이 스탠바이라고 해도 보여야 때리거나 말거나 하죠. 하지만 초계기가 하늘에 떠서 수평선을 극복하면 탐지 거리와 통계 능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계기를 싣고 다니는 항모 측에서는 손쉽게 상대 함대를 찾아낼 수 있는 반면 수상함 측에서는 항모를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방금 영상 보시면 항공모함 주변에 함정이 엄청 많습니다. 네, 바로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기동함대 항모전단입니다. 그 항모전단의 잉글리시 표현이 궁금해지는데요. 정답은 각주 2번으로 본 영상 끝에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 운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크기와 배수량에 비해서 무장이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전력이 함께 출격합니다. 그 구성을 보자면 이지스 방공함 한두 척, 구축함 2에서 5척, 보급함,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죠. 이들이 해상 전투를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함재기 외에 공격용 무기는 따로 없냐고요? 인터셉터 없으면 캐리어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공격 미사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수단은 갖추고 있죠. C램이나 C스페로우 같은 근거리 방어형 미사일과 CIWS, 시위즈 골키퍼, 펠링스 같은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방어하냐고요? 영화 속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벤져스 보면 공중항공모함이 나오잖아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도 공중항모인데 혹시 공중항공모함이 실현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시도는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 해군은 작은 고겹기를 안에 싣고 날아다니다가 공중에서 이륙시키는 비행선을 구상해 실제로 2대를 제작했죠. 하지만 1930년대 2대 모두 사고로 추락,
조종사 등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이를 계기로 관련 계획이 종료됐습니다. 공중항공모함보다는 오히려 잠수 항모의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이건 PD 제 생각이고요. 전 공중항공모함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잠수항모는 여러 나라에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센토크급 잠수항모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잠수항모는 일반적인 항공모함과는 달리 별도의 호위 전단을 형성할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 부상해서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이점으로 손꼽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함재의 적재를 위해 큰 공간이 필요한 데다가 잠수함으로서의 효과를 보면서도 비행기 발진을 위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상륙할 군인, 정비사, 심지어 거주구역까지 함재기도 공간을 꽤 차지하는 만큼 크기도 커야 하고 그렇게 많은 함재기를 싣고 다니면 또 어려울 거 아닙니까? 심지어 크기가 또 크니까 쉽게 발견되고 빠른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단점도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는 비행기가 나오고 잠수함에서는 잠수함이 나오는 게 이치죠. 잠수함에서 무슨 비행기가 나온다는 말인가? 이 PD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중항모, 잠수항모 모르죠? 또 뭐 둘 다 나올지. 잠수항모 나오면 좀 바로 인정입니다. 게임 쪽에서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세상 제일 먼저 만들 것 같지 않으니 딴 나라 하는 거 구경이나 해보죠. 자, 오늘 무기 읽어주는 남자 밀리터리 리더로 첫 시간이었는데요. 항공모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 세부적인 무기 설명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더 센 거, 더 강한 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 해군의 최신, 그렇다면 뭐 지구상에서 최신이겠죠?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감사합니다. 자, 각주 1번 들어갑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하는 줄 아셨죠? 약속은 지킵니다. MSG! 칼빈슨, 스테니스, 그리고 도리스 밀러가 어떤 인물인데 항공모함에 그 이름이 붙나 살펴보도록 하죠. 솔직히 니미츠도 해군 제독인 건 알겠는데 언제적 인물인지 뭐 잘 모르겠어서 검색하는 김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검색 시작. 먼저 니미츠,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미 해군 제독, 텍사스주 프리델릭스버그, 어디 아무튼 뭐 어딘가 잘 있겠죠. 텍사주 출신. 1905년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서양 잠수함대 참모장, 1939년 해군부 항해국장, 1941년 12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어 메가더가 담당한 태평양 남서부를 제외한 태평양에서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1944년에 원수가 되었고 1945년 12월부터 47년 12월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근데 원수면 별 5개 아닌가요? 별 5개 달고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이 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원수만이 군대에서 끝판왕 아닙니까? 참 신기하네요. 아톰림님께서 니미츠 제독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니미츠 제독은 텍사스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여기가 독일 이민자 마을이군요. 그래서 좀 제가 발음이 어려웠나 봅니다.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서 100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지방 도시로 서부 시대 분위기가 나는 마을이며 니미츠 생가터가 있고요. 태평양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가 맛있는 양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독일 이민자들이 만든 마을이라 그렇겠죠. 참고로 니미츠 제독 역시 독일 이민자 후손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톰림님. 다음은 칼빈슨. 칼빈슨은 미국 조지아 출신 하원 의원인데요. 29년간 미국 해군 군사위원장을 맡으며 대서양, 태평양, 남극 대륙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미 해군 군사력 증진에 이바지한 바 인물이라서 항모에 명명되었나 봅니다. 빈슨 상궤라고 남극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있는데요. 명칭도 칼빈슨의 이름을 따서 붙였답니다. 세 번째로 스테니스. 존 코르넬리우스 스테니스가 풀네임이네요. 40년 넘게 미시시피 상원의원을 역임한 분이고요. 그런데 왜 항공모함에 이분 성함이 붙었는지는 잘 못 찾겠네요. 구글 영어로 검색해보니 베트남전, 전략무기 제한협정, 워터게이트까지 여러가지 나오는데 제 영어의 한계로 항공모함 명명의 이유 찾는 것은 GG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밍 오너스라고 이분 이름을 딴 얘가 항공모함 말고도 많네요. 나사의 로켓 시험장인가 스테니스 스페이스 센터도 있고요.
댐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무튼 꽤 의미 있는 인물인가 봅니다. 소금한주님께서는 저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소금처럼 필요한 말씀입니다. 스테니스는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핵항모 건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미 해군에서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핵항모 건함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군요. 그런데 도리스 밀러가 이름이 붙은 게 스테니스와 관련이 없지 않은데 스테니스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붙은 스테니스를 빼자는 말도 있었죠. 도리스 밀러는 미 해군에서 최초로 십자상을 받은 흑인입니다. 도리스 밀러는 인종정책에서 스테니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름이 붙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절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소금한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리스 밀러. 도리스 밀러는 미국 대통령도 해군 제독도 유력 정치가도 아닌 진주만 공습 당시 미 태평양 함대 소속 군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취사병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조만간 건조에 들어가 7, 8년 후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USS 밀러호에 이름을 제공한 것일까요? 그는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병인데도 기관총을 잡고 적기를 겨눠 격추한 전장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서울신문 관련 기사에 따르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당시 그는 세탁문을 객기라 일본군 어뢰가 웨스트 버지니아 호를 맞춰 배가 가라앉는 순간 다른 수병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친 선장, 군대니까 함장쯤 되겠죠? 다친 함장님을 피신시킨 다음 흑인 병사들이 이런 미친 인종차별이 그 당시에 군대에도 다친 선장님을 피신시킨 다음 흑인 병사들이 다룰 수 없다고 엄격하게 단속하는 그 59경 캘리버 기관총을 잡고 수백 대의 일본군 전폭기들에게 총알을 퍼부으며 반격했다고 합니다. 그 전공으로 해군 십자훈장이 수여되었고요. 그뒤 밀러는 연설 투어를 돌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뒤 다시 항공모함 리스콘 베이오에 승선했지만 1943년 11월 막힌 전투에서 일본 잠수함에 의해 그 배가 격침되는 바람에 전사했습니다. 2001년 영화 진주만에서 쿠바 구딩 주니어가 밀러 역할을 맡았죠. 그 수병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각주 2번 항모전단의 영어 표현은 뭘까요? 네이버 영어 사전에 따르면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캐리어 배틀 그룹으로 쓰는군요. 파파고는 안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콜스로 번역하고요. 항모 기동전단 사령관은 커맨더 캐리어 태스크 그룹 CCTG라고 한답니다. 여기다 모든 것을 우리는 끝낸다. 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든 걸 여기서 끝낸다. 불고기가 매운맛이 있고 순한 맛이 있는데 야채가 좀 달라요. 사람들이 중등교육과정 할까요? 술을 졸라 먹게